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저희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도움 주실 분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어떤 주제 볼지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주제입니다. 건설 붐은 돌아올까요?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과연 정말 호재가 될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공급 대책 발표를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 부분이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뭐 테마주적인 성격도 움직였지만 건설주들의 강세까지 함께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내용들이라든지 정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연구원님 시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공공주택을 새로 지을 택지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총 공급 세대 수는 올해 5만 세대 그리고 네. 내년에 3만 세대 이렇게 8만 세대를 계획 중이고요. 지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곳이 강남 3구 네. 지역과 경기도 중에는 뭐 성남시나 하남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공급 확대가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어서 그럴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요인은 물량이 네. 좀 적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10년 동안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입주를 진행했던 입주 물량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 평균으로 매년 17만 세대 정도 입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2년간 8만 세대라는 물량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으로 얘기가 되는 게 네네. 수요가 강하고 그리고 녹지 보존 가치가 이제는 좀 떨어지는 지역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될 텐데 네. 그러면 강남 3구가 지금 유력한 게 맞기는 합니다. 네. 다만 강남 3구는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워낙 가격 상승세가 좀 큰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 가격의 흐름을 좀 꺾기에는 본인들이 특별히 더 많이 오르는 아웃라이어 성격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세대의 시세에 맞춰서 키높이가 오히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이게 가격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좀 부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했던 지역들을 보더라도 그때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이제 이번 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급 물량도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과거 사례들과 비춰봤을 때 일단 그린벨트 호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상승한다. 5년 11개월 만에 거의 또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일단 재건축 쪽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결론이고요. 네.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이제 거기에 지어질 집들은 주로 공공주택일 겁니다. 네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과는 좀 결이 다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투자 원금이 또 있을 거고 네.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프리미엄 브랜드 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격이 강한데 네. 반대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건 공공주택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이 주택 단지에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좀 다른 시장, 다른 공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종을 좀 띄우다 이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떤 큰 주가의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10년 동안 순수 건설사라고 불리는 대형사 4개사의 연간 분양 물량 추이를 보게 되면 네. 매년 평균 합산 기준으로 한 9만 세대에서 10만 세대 내외 정도가 분양이 네.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아까 입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동안 8만 세대를 분양한다는 건 그 실적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물량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방금 말씀드린 9만에서 10만 세대는 대형 건설사 기준이고 이게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에게까지 파이를 나눠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있었던 이제 주택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영향이랑은 완전 좀 다른 별개의 이슈로. 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갖는지 건설주들에 대한 주가 영향들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셔야겠죠. 이제 건설 섹터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88 공급 대책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동안 내내 주목을 너무 못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봤을 때 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가요, 건설 섹터? 네, 지금은 건설주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 확대 정책과는 별개로 건설주 개별로만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네.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 24년 하반기를 얘기를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이 하반기 중에서 특히나 좀 더 앞당겨진 것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건설주가 최근에 반등했던 시점을 보면 지난달 중순쯤이었고요. 그때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네.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덜 수가 있었겠죠. 네. 이 때문에 결국에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만큼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건설 업종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상당히 대부분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요인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금리에 앞서서 먼저 시중대출금리가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고 네.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베이스로 산정이 되는 주담대 금리도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지금은 월 평균 한 4만 세대 정도씩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중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또 아시다시피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지금 서울 쪽의 가격 상승 속도를 보면 2020년과 21년 그 주택 호황기 당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지방 지역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방 지역 역시도 지금은 하락세기는 합니다만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돼서 거의 보합권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요인이고 또 여기서 또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주택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늘리기에 이제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실제로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분양을 한 물량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착공했던 물량들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양 물량과 착공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건설사의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주택 부문의 매출액의 공백을 올해는 일시적으로 꺾이겠지만 작년에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다시 빠르게 좀 메꿔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또 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건설 업종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요. 뭐 대출 금리의 하락이나 매매 거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분양이나 착공이 이 시장이 좋아지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PF 부실 여파 때문에 이제 계속 건설주들이 사실 눌리기는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주에서 뭐 많은 요인들이 지금 해소됐다라고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까지 가장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요인이 말씀하신 PF 우발 채무에 관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PF 우발 채무도 사실 뭐 바닥을 지났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는 그 PF 악성 사업장의 구조 조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도 아닐 뿐더러 네.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 입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PF 대출 금리의 수준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작년보다는 나아졌기는 하지만 자금이 충분히 융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럼 이 리스크도 하반기에 좀 봤을 때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을까?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PF 이슈가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선 요인들을 억누르기에는 네. 좀 약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전체 주가 흐름은 PF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 PF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억눌리는 모습이 작년 대비해서는 확연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적어진 만큼 이제는 그 외의 다른 요인들, 이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PF 부실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주는 영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건설주들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앞세워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좀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2분기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실적에 대한 좀 평가는? 개별 기업마다 많이 다른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매출액단에서 걱정할 요인은 크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의 공통된 모습이 매출액은 잘 나왔지만 그 밑에 이익에서 상당히 꺾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익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화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아직까지 주택 공사 원가가 그러니까 원가율이 높은 기업이 남아 있었고 반대로 원가율의 개선이 올해 1분기부터 확인되는 기업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도 이렇게 원가율 개선이 좀 더 빠르게 포착이 된 건설주 위주로 먼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원가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좋은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가율에 의해서 또 주가에 대한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토픽을 주실 것 같기도 한데 토픽 좀 어떻게 보실까요? 토픽은 지금 GS건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토픽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주택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거쳐서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형사 중에서 가장 주택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종목이 일단 GS건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요인들로 보더라도 타 건설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년 분양 실적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확 줄였었습니다. 네네. 워낙 주택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GS건설은 건설사 중에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기록을 하면서 본인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네. 22년도 대비 23년에 감소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분양 물량이 견조하게 이어졌다라는 거는 탑라인을 그만큼 단단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원가율 측면입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안전사고 관련된 이슈가 작년에 발생을 맞아요. 하면서 네. GS건설은 좀 선제적으로 원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시작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 때문에 좀 회복이 좀 빠른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분양을 했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마진율을 가지고 출발하는 매출화 현장의 비중이 올해는 좀 더 높아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믹스 개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대형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주택부문 원가율이 이제 10%를 넘으면서 2분기 기준으로 네. 10%를 넘으면서 타사 대비해서는 먼저 가장 좋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GS건설의 주가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유동성 관련된 이슈인데요. 유동성이요. 네. 그 안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입금이 발생을 했고 이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GS 이니마라고 하는 주요 자회사를 지분을 매각하려고 태핑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지분을 100% 다 팔지 아니면 일부만 팔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긴 합니다만 올해 중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현금이 좀 더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네. 100%다 팔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치만큼 받아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200% 중반, 한 250% 정도 되는 이 부채 비율이 200%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GS 엘리베이터도 매각을 한다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유동성 확보 측면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GS 이니마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역시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는 어떨까요? 밸류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네. 지금 PBR 기준으로 0.36배 정도 됩니다.
근데 안전사고가 나오기 전 수준에 이제 막 다시 회복이 됐다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네. 지금 제가 목표 주가를 계산할 때 이제 타겟 PBR로 제시를 한 게 0.5배가 조금 안 되는 네. 0.47배 정도입니다. 이게 22년과 23년 PBR의 평균치인데 아시다시피 23년도에는 초반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BR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22년도 역시도 주택 경기가 가장 많이 안 좋아지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기간의 평균치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주택시장이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타겟 멀티플로 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논리로 네. 또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좀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픽 종목 일단 GS건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개선되는 부분들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예전에는 약간 해외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쪽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걸까요? 해외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면은 뭐 대표적으로 삼성 E&A나 현대건설 정도가 될 텐데 네. 삼성 E&A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빼고 본다면 삼성 E&A도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현대건설은 물론 해외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 부문, 그러니까 국내 부문에서의 원가율이 충분히 안정화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익의 수준이 매출의 증가세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에 비해서는 좀 투자 매력이 당장은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업종도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종목별로 다시 한번 다르게 이 건설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시간이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에서는 건설업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미스터 진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내 종목 어떻게 올라갈지 혹은 어디서 입절을 할지 손절을 할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아래 지금 하단에 번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이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오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